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뭐가 되느냐 하면 일종의 하나의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데 바로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의 수요 곡선의 차이는 뭔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개별이 있냐 시장이 있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궁극은 개별을 갖다 전부 다 얘기되느냐 결합하게 되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뭐 옛날 수학 시간 배울 때도 우리가 자주 썼지만 개별을 갖다가 뭐 하느냐 그러면 전부 다 시그마 속에 넣어라 시그마 속에 넣어라 묶어라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느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옛날에 이미 수학에서 배웠던 이야기 시그마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개별 수요는 궁극은 개별의 수요 곡선을 갖다가 만약에 합쳤어 수평으로 합쳤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는 더 완만하다. 왜? 전부 다 묶어놨으니까. 전부 다 결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한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이라면 여러 명을 모아놨기 때문에 시장은 덜 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장의 소비의 값과 만약에 얼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면요 다음과 같은 시장의 수요 곡선을 갖다 의해야 되느냐 그럼 그릴 수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나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가 있을 것은 모든 소비자를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 이게 중요한 건 모든 소비자들의 뭐가 되냐 수요 곡선을 갖다가 결합한 것이 바로 시장 곡선 수요 곡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곡선은 수평적으로 전부 다 합한 것이 궁극은 시장의 수요 곡선을 갖다 의미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은 개별을 전부 다 묶었을 때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개별을 시그마했을 때 궁극은 시장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본 내용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개별의 수요 곡선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리며 비교해보자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수요를 갖다 묶었을 때 어떻게 시장 수요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개별을 궁극은 전부 다 수평적으로 옆에 합했을 때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갖다 우리가 결합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 곡선을 갖다 이렇게 두 군데를 갖다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갑은 뭐가 되느냐 30평형을 갖다 얼마에 사고 싶을 수 있느냐 그러면 1,500만 원에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1,500만 원에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갑의 바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수요 곡선이 된다 이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50평을 살려 그러면 50평을 사겠다면 평당 얼마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200만 원이 된다면 50평을 살 수 있다 해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우하향하는 곡선 그리고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죠? 금액이 평당가가 높으면 좁은 평수를 갖다 사야 되고 평당가가 낮아진다면 넓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주택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런 평형을 결정한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을의 경우를 갖다 보면 을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500이 될 때는 얼마냐 1,500이 될 때는 20평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20평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1,200이 된다면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20평이었다. 그럼 여기는 30평을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역시 이런 개별 곡선으로서 갑의 수요 곡선과 을의 수요 곡선을 갖다 우리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1,500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30평을 쓸 수 있고 1,200이 될 때는 50평을 사겠다는 얘기가 되고 을의 경우는 1,200이 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30평을 산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1,500이 되면 뭐가 되느냐 20평밖에는 살 수가 없다. 능력이 이래 된다. 그럼 이 두 사람을 갖다 우리가 결합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과는 시장과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시장의 수요는 개별의 둘을 갖다 우리가 급소로 해서 갑과 을이란 두 사람만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 아니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바로 1200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30평 우리가 봤을 때 평당 1500이 되면 30평형을 산다면 평당 1200이라면 50평을 사겠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평당 1500이라면 20평밖에 못 사고 그 다음에 평당 1200이 된다면 30평형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각각 결합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500이 될 때 30평과 50평을 갖다 결합한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50평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500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1500이 될다 평당 1500이다 그러면 두 가지 30평과 20평을 결합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50평형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과의 이야기다 이거죠. 50평형을 갖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1200이 될 때는 50평과 여기 30평을 갖다 결합하면 뭐가 되느냐 1200이 된다 그러면 궁극은 얼마짜리가 되느냐 80평형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 사람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상황을 갖다 한 사람으로 묶어버리면은 바로 50평이 된다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50평형이 되고 바로 30평과 20평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50평과 30평을 더하면 80평이 된다. 그러니까 1200이 될 때는 이렇게 된다. 근거는 뭐가 되죠? 상황을 갖다가 개별적 상황을 갖다가 묶어준 것이 시장의 상황이다. 개별의 수요 곡선을 갖다 결합했을 때 우리는 궁극은 시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란 두 사람만 존재한다 그럴 때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1500이 될 때는 바로 이제 30평, 20평 두 가지 결합해 50평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1200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50평, 30평이니까 결합하면 80평을 살 수 있다고 둘이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궁극은 이런 완만해지는 더 완만해지는 수요 곡선을 갖다 가질 수 있다. 탄력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별의 수요 곡선을 갖다 궁극은 뭐가 되느냐 결합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가 되며 개별적일 때보다는 더 완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데 뭐가 되느냐 완만한 수요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개별적인 거는 탄력적이라면 개별적일 때는 민감하게 가격에 대하여 표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덜 민감할 수 있다. 왜?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심할 거는 개별일 때는 뭐가 되느냐 민감하다 이거죠. 민감한 탄력적이다 이거지. 그러나 수요가 시장이 될 때 뭐가 되느냐 덜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 그런 이야기는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비탄력적이다. 탄력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돼가 덜 민감하다 완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더 완만하다 이런 얘기가 덜 민감하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궁극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덜 완만하다 덜 민감하다, 더 완만하다, 덜 민감하다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라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노라 하는 얘기를 표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개별이 궁극은 결합하면 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개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탄력적이 되겠죠. 그러나 전체를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떠냐 그러면 바로 완만성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냐 개별과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비교했듯이 이번에는 수요량과 수요에 대한 변화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수요량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양과 그 다음에 뭐가 수요량과 수요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수요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직선상에서 일직선상에서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면 수요의 변화는 뭐가 되느냐 두 개 직선 바로 수요 곡선이 어디에 되는 수요에 대한 바로 선이 어디에 되느냐 하나 속에서 우리가 따진다 수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 수요선을 갖다 두고 어떻게 되느냐 변동을 따진다 그러면 수요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개인에 속하는 게 뭐가 되죠?
우리가 수요량과 비슷하다는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로 수요와 비슷한 성격을 띈다라고 우리가 대비시킬 수도 있겠다 한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가만히 본다면 수요량의 변화라,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뭐가 되느냐, 그럼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 곡선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되는 걸 갖다 얘기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는 말은 단 재화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격 이외,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가 기호라든가 또는 관련제라든가 이런 가격에 의하여 얘기되느냐, 바로 관련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직선 속에서 우리가 따져주면 뭐냐, 수요량이라고 얘기하고, 두 개 직선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수요량은 하나의 직선 속에서 변동을 나타낸다라면 수요의 변화는 두 개 직선, 소위 말해서 수요 직선 자체가 변동되는 걸 갖다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본다면은, 이 그림은 바로 한번 앞에서 그림 그린 것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의 곡선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수요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직선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한다, 그럼 바로 하나의 직선 속에서 뭐가 되냐, 일직선상에서 변동을 나타내면 뭐가 되죠, 바로 수요량이란 말을 쓸 수 있다 한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직선이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또는 두 가지가 왜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는 거. 예를 들어 1의 직선에서 2의 직선으로, 2의 직선에서 3의 직선으로 수요 자체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직선 위에서 바뀌는 내용은 뭐가 되느냐, 양의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뭐가 되느냐, 직선이 여러 개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확대되느냐, 확대될 수가 있는 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래 직선보다도 더 늘어나는 경우, 원래 직선보다 줄어드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확대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바로 축소를 얘기하는 얘기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며, 확대나 축소가 될 때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두 직선, 이 직선에서 뭐가 되느냐, 변동을 갖다 우리가 가지면서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요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바로 이 두 가지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수요량은 말 그대로 뭐 가격에 대하여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갖다 보이는, 유일하게 뭐가 되느냐,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됩니까, 가격에 대한 수요,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렇게 하나의 직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수요량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요의 변화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느냐, 이때 소득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다른 가격, 예를 들어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대체제, 서로가 어떻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가격에 영향을 받을 때 서로가 타 가격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선호도가 어떠냐, 금리가 어떠냐,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어떠냐 한 경우를 갖다 5가지를 쭉 우리가 두며 수요의 변화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의 직선 속에서 가격에 따라 수요의 변화를 나타낼 때 수요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수요가 있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 그리 직선 자체가 두 개 이상이 있으면서 이들은 변동을 나타낼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주는데, 이때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가격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타변수를 갖다가 다 우리가 반영할 때는 보통 수요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가격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변화를 갖다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직선 속에서 우리가 가격과 수요에 대한 비교,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서 바로 가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이 어떻냐, 또 다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등등을 갖다 우리가 따지며 나타낼 때 수요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의 변화를 갖다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보자. 여기는 수요량은 그야말로 가격에 대한 수요량 요만 가지고 따졌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수요의 변화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변수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공부는 쉽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학론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항상 흥미를 가지고 가만히 보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대응해줘도 좋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쉬운 공부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어려운 공부도 이래죠.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게 가장 공부를 잘하는 현명한 사람들의 방법이다. 그러듯이 쉽게. 이건 바로 가격에 대한 수요. 수요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때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두 가지 이상. 직선으로 말한다면 두 개 이상의 직선 속에서 우리가 논하는 이야기는 수요의 변화. 가격에 대하여 량에 대한 변화만 얘기할 때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는 어떤가를 우리가 또박또박 따져보자 이거죠. 자, 수요의 변화는 바로 두 가지 이상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황을 갖다 가지고서 변화하는 걸 갖다 우리는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바로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 우리가 본다. 수요량은 그야말로 가격에 대한 뭐가 됩니까? 수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했다면 여기는 수요의 변화 요인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되었다라고 가정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월급이 늘어났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사람은 더 좋은 물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향상될 때는 어떠냐? 정상제의 경우는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열등제의 경우는 자, 산다. 의외되죠. 축소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아무래도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정상제의 경우는 수요가 증가되지만 열등제는 오히려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제의 경우는 우상향이다. 우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상향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직선이 있다면 바로 뭐가 되는 이 직선에서 위쪽으로 되는 확대를 얘기할 때 우상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거꾸로 만약에 축소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좌하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준이 요구라면 바로 뭐가 되느냐 소득이 늘어날 때는 오히려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 바로 정상제의 경우는 증가되지만 우측으로 가지만 열등제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면 시시하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죠? 시시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비싼 거 하겠다. 돈을 주더라도 비싼 거 하겠다. 이런 얘기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정상 여기에서 바로 0시점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데 소득이 늘어날 때는 정상제는 오히려 증가되지만 열등제는 줄기 때문에 좌하향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타재화에 대한 가격의 변동이다 그럴 때 대체제. 대체제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서로가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살과 보리. 역시 대체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은 또 조금 방향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못 살 때는 살과 보리는 엄청난 차이를 얘기하면 대체적 관계라고 우리가 봤죠. 그 다음 보완제는 도와주는 역할의 관계.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커피에 대한 프리마. 커피에 대한 프리마.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보완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대체제는 오히려 타재화의 가격이 어떠냐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대체제의 가격은 타재화가 늘어나면 같이 증가되고 우상향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보완제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가 뭐가 됩니까? 바로 감소하는 역할. 감소하니까 뭐가 되느냐? 좌하향하는 역할. 늘어나느냐? 주느냐? 늘어난다? 대체의 경우는 늘어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보완제의 경우는 같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타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될 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커피값이 올라가면 프리마는 의외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 같이 떨어지니까 동반이 보완제니까. 그러나 대체제는 서로 이해되죠. 그렇죠. 막걸리와 예를 들어서 맥주의 가격이 의외되니까 오히려 높아지면 맥주 가격이 상승되면 막걸리는 왜 되느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고 보완제는 서로가 플러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다. 왜?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다음에 선호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각각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선호도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증가가 되느냐. 선호도가 증가가 되면 바로 우상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한다.
바로 은행의 이자가 하락하면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소비는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럼 미리 사두자. 미리 사두자. 그래서 우리가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럼 증가는 전부 다 어떠냐? 본래에서부터 우리가 봤을 때 우상향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감소가 될 때는 좌하향을 하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소득이 늘어나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른 재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 보완재는 같이 묶여서 가는 거, 예를 들어 커피의 프리마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되느냐, 또 금리가 하락하느냐. 금리가 하락하면 많이 소비하려고 그러죠. 왜? 은행에 넣어놔봐야 별 없으니까 현재에 의되느냐, 만족을 높이자, 현재 가치를 더 높여주자 하는 게 소비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하면 아무래도 미리 많이 사둘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며, 바로 수요량은 가격과 단순한 양에 대한 비교.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수요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의대죠. 두 개 이상의 두 개 변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수요 변화에 대하여 각각 소득의 향상 어떤 영향, 또 타재화가 가격의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떻고, 또 소비자가 선호도가 증가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은행의 금리가 하락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가격이 만약에 상승할 거라고 예상될 때 주택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한다면 그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집값의 변동을 얘기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자 하는 문제가 되는데, 1번부터 소득의 향상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선호의 증가에 대하여, 네 번째는 금리에 의하여 변화받는 것. 금리를 일명 인터레스트다 그래가 은행의 이자율을 얘기하며, 바로 한국은행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금리 조정 정책을 써서 시중의 돈을 늘릴 건가, 시중의 돈을 바로 줄여줄 건가. 시중의 돈을 늘리는 걸 바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시중의 돈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물가의 안정에 역점을 둔다.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여러분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건가 하는 고민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분리하며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꼼꼼하게 이러한 내용까지 하나하나를 잘 설명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대하여야 하느냐, 물론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는 올라가니까 뭐가 되느냐, 우측으로 올라가니까 우상향이지. 반면에 열등제는 아무래도 사구리는 안 사겠다, 덜 쓰겠죠. 산 것은 별로 이제 기피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좌측으로 좌하향하는 그림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었는데, 말로 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꼼꼼히 보며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로 된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정상제, 여기 정상제는 딴 말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더 선호하게 되고 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정상제라고 말하겠죠. 근데 거기에 반하여 열등제는 뭐가 되느냐, 바로 하급제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소득을 갖다 얻느냐 하는 얘기, 바로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각각 달라지는데, 뭐 정상제는 자연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죠? 재화가 더 됩니까? 그런 늘어나는 재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라든가, 만약 예를 들어 고가의 주택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더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반면에 열등제에 대하여 바로 상급제인 고가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하급제라고 말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뭐가 되느냐, 오히려 수요는 감소합니다.
사기를 피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연탄이라든가 또는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고가주택을 더 돈 많이 버니까 고가주택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재화를 감소한다. 반대 방향. 이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정상재, 우등지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고가의 주택. 반면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뭐가 되죠? 열등제가 되며 하급제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연탄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연탄은 뭐가 되죠? 서로가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정상수제라면 열등제라고 말하죠. 고가주택에 대하여 저가주택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이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고가의 주택이 더 늘어나지만 여기는 저가 주택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때는 줄어든다. 더 준다는 얘기가 되죠. 연탄이나 저가 주택은 줄 수밖에 없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소득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리스트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죠. 타재와의 가격. 이때 타재와는 바로 두 개의 관계가 서로가 어떤 관계냐, 대체제냐, 보완제냐. 대체제와 보완제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내용을 갖다 얘기하죠. 대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다. 반면에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대체제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커피와 프리마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보완제 관계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대체제란 바로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뭐가 되느냐? 타재와의 수요량은 감소시키고 반면에 해당 재와의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소고기가 왜 됩니까?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면 소고기를 더 선호하겠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줄다 이거지. 반면에 뭐가 되느냐? 소득이 줄면 돼지고기를 더 선호하게 되고 소고기는 비싸니까 덜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대체제 관계라고 말하죠. 바꿔 소비해도 왜 되느냐? 만족 차이가 없는 재화. 이때를 우리는 대체제 정의라고 우리가 말하죠. 바로 바꿔 소비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하이트 맥주 가격이 인상되면 하이트 맥주의 수요량은 줄어들고 오비 맥주 수요가 의되느냐 하이트와 오비가 서로가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하이트 가격이 늘어나면 오비 맥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반면에 부동산의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말이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 단독을 갖다 살라니까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쪽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에 비해 보완제는 타재와 여기서 지금까지는 대체제 이야기였다 이거죠. 요 줄까지 이야기는 거의 대체제 관계를 얘기한다면 보완제는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하면 타재와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더불어 해당 재화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면 재화를 말하는데 소비를 만족시키는 재화가 의미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프림 가격이 인상되면 프림 수요량은 줄어들고 또 만약에 등달아 어떻게 되느냐? 커피 수요도 어떻게 되느냐? 줄 것이다. 그래서 프리마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면 프림에 대한 수요는 줄고 반면에 커피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서로 보완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에 난방 서비스 등의 소비주택에 대하여 보완 관계가 있는 것과 같다. 타재와의 가격이 변해도 해당 재와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독립제다. 서로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를 갖다 무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관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독립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탕과 맥주. 설탕과 맥주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 이럴 때 우리는 이걸 갖다 독립제라고 서로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적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서로가 왜 됩니까? 의존적이었지. 그러나 오늘 헤어질 때 서로가 독립의 선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좋아할 때는 어떠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이제 남남으로 돌아설 때 독립제가 되는 것과 똑같다. 무관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관계가 없을 때 독립제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대체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보완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제. 세 가지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대체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방향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체제는 반대로 가. 하나 늘으면 하나 줄어. 하나 줄면 하나 늘어. 이게 대체제죠. 근데 보완제는 서로 방향이 같은 상방향성을 가지고 오겠죠.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 커피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죽는데
프리마의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계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관계 없는 이야기들, 독립적이다. 너와 나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설탕과 맥주 아무 관계 없다 이거지.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독립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며 이 표를 갖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 번 더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며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 책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X제, Y제다. X와 Y는 서로가 다른 제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개가 있다. 그럼 그 제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오비 맥주가 있어, 하이트 맥주가 있어.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가 이대죠 대체할 수 있다.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거. 서로가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는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하이트 맥주 가격이 올라갔다 이러면 뭐가 되죠? 수요량 하이트 수요량은 줄지. 줄면 자연지 오비 수요량은 뭐가 되냐? 늘어난다. 대체제는 서로 반대 방향. 한마디로 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주는 형태, 반대 방향이 뭐가 되냐? 대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맥주와 커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어. 무관하다 이거죠. 무관할 때 독립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커피 가격이 올라가도 커피의 수량이 준다 말이야. 그러나 맥주에는 뭐가 되냐? 수요는 불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커피 자체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 수요량은 자연지 줄겠죠. 그러나 맥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관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남으로 돌아선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관이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독립제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커피와 프림은 어떠냐? 그럼 서로가 보완제죠. 커피는 프림이 없으면 안 되지. 또 프림은 커피에 의해 되느냐? 그럼 반드시 의해 되느냐? 주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서로가 보완한다는 말을 쓰죠. 그럼 예를 들어 프림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수요량이 떨어지겠죠. 그럼 커피도 자연지 동반 하락하게 된다. 동반 하락.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방향이 의해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상승하든지 똑같이 하락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보완제 관계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줄 때 바로 소득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런 서로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가진다는 이야기가 대체제와 제가 잠깐 앞에 말한 이야기를 갖다 조금 그랬군요. 소득은 자연지어야 됩니까? 늘어나면 수요 늘어나.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건 정상제의 경우죠.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열등제다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 여기는 바로 타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관계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가 대체제의 관계는 방향이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독립제의 경우는 무관하다.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보완제의 경우는 상방향,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상방향으로 의해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 같은 방향. 이거는 무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옆에다 가만히 보면 같은 방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 스케줄로 가는 거. 여기는 어떠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얘기를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일종의 제가 잠시 이걸 갖다 착각했군요.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타이밍, 촬영 이러다고 가끔 하는데 대체제 관계는 뭐가 됩니까? 하나가 줄면 하나는 늘어난다. 이건 반대 방향이 되죠. 반대 방향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여기는 어떠냐?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무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계가 없다.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하는 걸로 결말을 우리가 잡아주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뭐가 되느냐? 소비자의 선호도가 이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바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어떤가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해당 상품에 대한 기호가 의되느냐 그럼 선호도가 증가되면 바로 선호도가 좋아한다면 수요를 갖다 증가시킨다 이거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선호도가 크다면 뭐가 되느냐? 아무래도 바로 수요는 증가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호도가 낮다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금리다 그럴 때 금리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은행에 돈 넣어놨을 때 받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시장의 이자율의 하락은 이자 부담이 적어져서 상당 해당 수요가 의되느냐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소비를 많이 한다. 소비가 과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과소비가 되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가격을 예상할 때 미래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할 때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도 나도 현재 시점에서 해당 상품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죠.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이 되죠. 살 때 나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서 사자 하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해당 상품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승이 예상될 때는 올라가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예상된다면 내려갈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특히 주택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그랬죠. 우리 한국의 인구수가 소위 소비 인구수가 어느 시점 가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망했을 때 그 인구의 증가 속도 또는 감소 또 광고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그죠? 세금을 얼마나 인하해 주느냐 이런 거는 해당 상품의 수요를 갖다 얘기되느냐 그럼 바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광고가 더 늘어난다든가 세금이 인하되면 아무래도 텍스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 내는 세는 물론 관세와 내국세 국민들이 내는 세를 갖다 우리는 내국세라고 얘기하죠. 이 세가 하락하게 되면 자연지 바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살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의 증가나 광고의 증가나 세금의 인하나 이럴 때는 수요가 증폭되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부동산의 수요 형태는 어떠냐?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상품을 갖다 쭉 봤을 때는 이렇는데 부동산 쪽을 보면 어떤 영향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형별 분류가 있는데 신규 수요와 그 다음에 교체 수요 신규 수요는 예를 들어 신혼 부부의 주택에 대한 문제는 신혼 수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존 이미 예를 들어 부부가 살면서 중간중간에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는 교체 수요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새롭게 발생된 수요인가 아니면 기존 있는 수요가 다른 수요로 교체되느냐 교체냐 새로우냐 새롭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신규가 되죠. 뉴하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신규를 얘기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인지가 된다는 개념에 체인징을 갖다 나타내면 뭐가 되죠? 일종의 하나의 체인징을 나타낸다 하는 말이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체인징을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교체 수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를 분류될 수 있다. 신규는 새로 구입하는 거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비자들 예를 들어서 각 결혼한 사람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한다. 이건 신규 수요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더 넓은 집 이건 뭐가 되느냐? 교체 수요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교체 수요를 대신하는 신수요가 중고주택 수요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교체 수요를 다시 우리가 나누면 신주택 수요냐 중고주택 수요냐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갖다가 사느냐 아니면 이미 있는 집들을 갖다 사느냐 여기에 교체 수요는 다시 살 때는 새로운 집을 살 수도 있고 이미 남이 쓰는 넓은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신이냐 유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중고는 올드를 얘기하죠. 유와 올드란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게 교체 수요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개축 수요와 재개축 수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축 수요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을 갖다가 만든다 할 때를 개축 수요라고 말하죠. 그러나 재축 수요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기존 주택을 천재지변에 의하여 기존 주택을 갖다가 예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의해되느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는 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바로 개축 수요는 천재지변이라는 말. 바로 아까 얘기하던 뭐가 기존 수요를 얘기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겠다 이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개축 수요라고 말하죠. 다시 있는 걸 없애고 다시
그러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일어나는 건 가라 재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개축과 재축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개축은 자기 스스로 자율에 의하여 새롭게 올드를 뉴로 바꿔준다. 이런 건 뭐가 되느냐? 개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재축 수요는 뭐냐? 자기는 원하지 않더라도 기존 수요를 철거하고 어차피 그 자리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될 때를 재축이라고 말한다. 자기가 원해서 하면 개축,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재축 수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 수요와 지분 수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독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1인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단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만약에 다수인일 때 소유자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수인이냐 여기에 따라 단독과 지분 수요로 나눌 수 있다. 단독의 반대적 개념이 지분 수요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이 얼마다. 왜? 또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빌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분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단독 개념이 반대가 지분이라고 알아두면 되죠.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자가수요가 있습니다. 자가수요와 차가수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 소유 목적에 따라 수요인가 임차의 목적을 두느냐, 자기가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임차할 목적으로 가느냐. 자가는 자기 스스로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차가는 남에게 빌려주겠다는 목적. 그래서 자가수요의 반대가 차가수요를 얘기하고 차가수요는 바로 임대 수익을 임차의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하는 말을 알아면 되죠. 그 다음에 자역수요와 이동수요인데 인근 지역에서 이동하는 부동산 수요를 자역수요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인근 외부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동산 수요를 이동수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사람 새롭게 집을 지어서 갈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자역수요라고 얘기하죠. 자기 지역. 자역은 생각이 안 나면 자기 지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자에 지역을 갖다 해서 자역수요이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동수요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인근 지역의 수요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이동수요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신규의 교체냐, 개축이냐, 재축이냐. 개축은 바꾸는 겁니다. 재축은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하여 철거하고 하는 거 재축. 단독은 뭐가 되느냐? 바로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지금은 여러 사람이 같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가 되겠죠. 자가냐, 차가냐는 자기가 사느냐, 사서 남에게 임차를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요를 갖다 채우느냐. 이동한 인근 외부 지역에서 오면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동 수요라 불러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지고서 수요에 대하여 형태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로 부동산 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